자, 로마자 4 예산 제약과 소비자 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예산 제약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소비자는요, 자신의 소득 모두를 X제 지출액 또는 Y제 지출액으로 소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요 예산 제약식을요,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다음에 세로축을 Y제의 수량 그리고 수평축을 X제의 수량으로 놓고서 이 함수식을 우리 그래프로 옮겨서 그리면 이렇게 예산선이 도출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예산선에 세로 절편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 절편이 있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세로 절편이 의미하는 것은요, 자,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최대 구입 가능한 Y제 수량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소비자의 소득이 100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Y제 가격을 20이라고 하고 X제 가격을 1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모두 Y제만 구입한다면 Y제를 최대 몇 개까지 구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 PY로 M을 나누어 주면, 자, 100 나누기 20 해주면 최대 5개의 Y를 구입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세로축 절편의 의미가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최대 구입할 수 있는 Y제 수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수평축 절편은요,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최대 구입할 수 있는 X제 수량을 의미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PX분의 M은 최대 구입 가능한 X제의 수량, PY분의 M은 최대 구입 가능한 Y제 수량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X제만 구입하거나 Y제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X제 몇 개, Y제 몇 개를 구입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는 이러한 예산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예산선은요,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여기 예산선의 기울기는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PY분의 PX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예산선이 우하향하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마이너스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서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자, 우리 요거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이거 만난 적이 있는데, 자, 우리 이것은요, 두 재화 간의 상대 가격이에요.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을 PY분의 PX로 표시한다라고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소비자가요, 자신의 소득으로 X제 또는 Y제를 지출할 때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총 3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자, 지출액이 있고 소득이 있었을 때, 자, 첫 번째는요, 지출액이 소득보다 더 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소득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소득보다 지출액이 더 큰 경우는요, 자, 이거 구입 가능한 점입니까? 이거 구입 불가능한 점입니다. 자, 소득이 100인데 지출액이 120이다. 요거는 현재 구입이 불가능한 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1번의 경우에는 예산선 바깥에 있는 점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산선 바깥에 있는 점은요, 현재의 예산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재화 묶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소비자의 소득과 지출액이 일치한대요. 이 말은요,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 전부를 X제 또는 Y제에 지출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우리 이것은요, 예산선상에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예산선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X제와 Y제의 조합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을 X제와 Y제 모두 다 지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세 번째 경우는요, 자, 지출액보다 소득이 더 크대요. 이 말은요, 소득의 일부를 쓰지 않고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 세 번째 경우는 예산선 내부의 영역에서 구입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산선 내부에 있는 X제와 Y제의 조합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일부를 다 쓰지 않고
남겨놓게 됩니다. 자, 따라서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경우가 예산선을 기준해서 예산선 밖에 있는 점, 예산선상에 있는 점, 예산선 내부에 있는 점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자, 따라서 우리가 예산선이 그려지면 예산선과 좌표 축에 의해서 안에 내부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여기 내부의 공간은 구입 가능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입 가능 영역에서 내부의 공간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일부가 남게 돼요.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을 모두 다 지출하려면 예산 선상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예산선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만약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예산선은요,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기울기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자, 소득이 증가해서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울기가 불변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바깥쪽으로 이동하느냐?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최대 구입 가능한 Y제 수량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최대 구입 가능한 Y제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수평축 절편은 최대 구입 가능한 X제 수량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것도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우리 왜 기울기가 불변이냐면 우리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였냐면요. 자, PY분의 PX였습니다.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 거지 X제의 가격이 변한 것도 아니고 Y제의 가격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X제와 Y제 간의 가격 체계, 즉 상대 가격은 불변이기 때문에 예산선은 바뀔 이유가 없죠. 아시겠죠? 예산선의 기울기는 바뀔 이유가 없죠.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구입 가능 영역은 여기였는데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구입 가능 영역이 요만큼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입 가능 영역이 이만큼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자, X제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 말은요, Y제의 가격은 불변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말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불변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Y제의 가격은 불변인데 자, X제의 가격만 하락한 경우에는 자,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 구입 가능한 Y제 수량은 불변이겠죠. 그런데 X제가 싸지면 같은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X제 수량은 종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선이 이랬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어때요? 기울기가 더 급경사가 됩니까? 완경사가 됩니까? 더 완경사가 됩니다. 자, 왜 더 완경사가 되냐면 우리 예산선의 기울기는 PY분의 PX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PX가 하락한 거죠. PY는 불변인데 PX가 하락한 거예요. 따라서 자, 얘는 불변인데 얘가 하락한 거죠. 따라서 이 분수값은요, 작아지게 돼요. 분자가 작아지면 분수값은 작아지게 되죠.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돼요.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 말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경우에는 X제의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종전보다 구입 가능 영역이 이만큼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우리 Y제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최대 구입 가능한 Y제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랬던 예산선에서 이렇게 예산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로 예산선의 기울기는 PY분의 PX인데 자, Y제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Y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 분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수값은 커지게 돼요. 자,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값은 커집니다. 따라서 분수값이 커지죠.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더 급경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그래프를 봐도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더 급경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원래 이랬던 기울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예산선은 이러한 경우에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
공부한 지식을 총정리하면서 소비자 균형 조건을 도출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제5장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냐면요. 제5장 한계 효용 이론에서 소비자 균형 조건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할 때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공부한 제5장의 결론은 바로 요거였었습니다. XJ의 1원당 한계 효용과 YJ에 대한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아지도록 소비할 때 그때 소비자는 자신의 주어진 예산 하에서 최고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우리는 제5장에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분수식을 약간 변형할 거예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자, MUY를 이쪽으로 보내고 PX를 대신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PX를 이쪽으로 보내는 건 양변에 PX를 곱한다라는 말이고요. 자, MUY를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양변에 MUY분의 1을 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식을 약간 정리해주면 자, 수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MUY분의 MUX가 뭐죠? 이거는요 MRS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MRS입니다. MRS는 MUY분의 MUX로 정의된다고 했죠. 자, 우리 그리고 여기 PY분의 PX 요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저거 예산선의 기울기예요. 두 재화의 상대 가격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요 왼쪽에 있는 항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MRS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 변에 있는 요 항은 예산선의 기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는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XJ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선호도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죠. 따라서 사람마다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 요 MRS의 값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따라서 MRS 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 A라는 사람은 MRS가 2래요. 근데 B라는 사람은 MRS가 3이래요. 왜 다를까요? 자, B가 A보다 XJ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관적인 선호도의 차이 때문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MRS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XJ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요 MRS의 크기는 주관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사회, 우리 경제사회에 존재하는 가격 질서예요. 이거는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결정되는 시장 전체의 가격 질서입니다. 이거는 각각의 개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그 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갔더니 콜라를 팔아요. 자, 콜라가 한 캔에 1,100원에 판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A라는 손님이 들어왔고 B라는 손님이 들어왔대요. 자, 그랬을 때 A라는 손님은 이 콜라를 2캔 사갔대요. 자, B라는 손님은 요 콜라를 3캔 사갔대요. 자,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콜라를 좋아합니까? 아, B가 콜라를 더 많이 산 걸 보니까 B가 A보다 콜라를 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선호도이죠. B가 얼마나 콜라를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선호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런데 A든 B든 간에 이 콜라의 가격이 1,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입니까? 네, 이건 공통적이에요. 자, 시장의 가격 질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편의점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 콜라 한 캔은 1,1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살 거고 이 콜라를 덜 좋아하는 사람은 덜 사겠죠.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 이 가격 질서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객관적인 질서예요. 따라서 우리 여기서
그래서 MRS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 있어서 주관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예산선의 기울기, 다른 말로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소비할 때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냐면 MRS의 크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할 때 이렇게 일치하도록 소비할 때 소비자 효용은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소비에 있어서 소비에 대한 주관적인 조건과 소비의 객관적인 조건이 일치할 때 소비자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예산선이 주어져 있고 무차별 곡선이 저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산선 따로, 무차별 곡선 따로 그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소비자 균형을 도출해야 되니까 하나의 그래프, 하나의 좌표 평면 위에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같이 그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점에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하나의 점에서 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요 점에서 예산선의 기울기는요, PY분의 PX일 겁니다. 자, 우리 예산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해도 항상 그 접선의 기울기는 PY분의 PX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MRS라고 하죠. 요 무차별 곡선이 요 점에서 접하는 요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것을 MRS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점에서는요, 요 무차별 곡선의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소비자는요, 자신의 예산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자신의 예산선과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소비를 할 때 그 말은요, 곧 XJ는 요만큼 소비를 하고 YJ는 요만큼 소비를 할 때 XJ는 요만큼, YJ는 요만큼 소비를 할 그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차별 곡선 이론에 의한 소비자 균형 조건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주어진 소득 예산 제약 하에서 어떻게 소비할 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냐면 자신의 예산선과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 그 점에서 XJ를 이만큼, YJ를 이만큼 소비할 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 점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S와 예산선의 기울기인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XJ 1원당 한 개 효용과 YJ 1원당 한 개 효용이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제5장의 결론과 지금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도출한 소비자 균형 조건이 사실상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5장의 내용과 제6장의 내용은 자, 우리 제5장의 내용 한계 효용 이론과 제6장 무차별 곡선 이론은 제5장에서는 절대적, 여기는 기수적이죠. 자, 기수적 효용 개념을 사용했고 6장은 서수적 효용 개념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동일한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장과 6장은 동일하게 MRS와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일치할 때 요걸 다르게 얘기하면 XJ 1원당 한 개 효용과 YJ 1원당 한 개 효용이 같아지로 소비할 때 그때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MRS와 예산선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비자 균형이 왜 극대화되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자,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예산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볼게요. 먼저 여기 A점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A점에서는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바로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항상 PY분의 PX로 일정하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저기 A점에서 MRS의 크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누가 더 급경사죠? 당연히 MRS가 더
더 급경사예요. 자, 이렇게 MRS가 더 급경사인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요거를 식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PX를 다시 1로 보내주면, 자, 이렇게 MUX가 되고, 여기는 PY의 MUY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완벽하게 100% 동일한 식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왜냐하면 애초에 요거 자체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식을 이렇게 쓰나 100% 동일한 식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식은 곧 요걸 의미하는데, 우리 요걸 보면 바로 딱 뭘 알 수가 있죠? X의 1원당 한 개 효용이 Y의 1원당 한 개 효용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소비자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까? Y제에 대한 소비액을 줄이고 그 줄어든 소비액으로 대신 X제에 대한 소비 지출액을 늘리면 동일한 예산으로도 소비자의 효용을 더 높일 수가 있었죠. 자, 이 말은 곧 우리 이렇게 Y제의 소비는 줄이고 대신 그 아껴진 예산으로 X제의 소비를 늘리면 동일한 예산, 동일한 소득으로도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려면요. 자, 소비점이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A점이 E점으로 이렇게 이동해야지만 X제의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고 Y제, 죄송해요. 좀 더 똑바로 그릴게요. 똑바로. Y제의 소비량은 이렇게 감소시켜주면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가 아니라 X제에 대한 소비량을 늘려주고 대신 Y제에 대한 소비량을 줄여주면 같은 예산으로도 소비자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 B점에서는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고요. 예산선은 이러하니까 누가 더 급경사죠? 예산선이 더 급경사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는요. 이거의 반대 이야기가 돼요. 자, 이랬을 때는 X제의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아껴진 예산을 Y제 소비에 더 쓰면 같은 예산으로도 소비자의 효용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B점에서 E점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 점에서 소비하고 있다면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요 점에서 소비하고 있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대체 언제까지? 여기 E점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여기 E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이 둘은 이렇게 같아지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소비액의 조정을 통해서 더 이상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소비자 효용이 이미 극대화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MRS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소비할 때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접하도록 소비할 때 주어진 예산 하에서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요. 무차별 곡선이 일반적인 모습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일 때 소비자 균형 조건을 도출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선형 효용 함수처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가진 무차별 곡선의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의 무차별 곡선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에는 독특한 고유한 논의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우리 그것을 구석해라고 해요. 자, 이 구석해 논의는 어떤 경우에만 우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 바로 효용함수가 선형 효용함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가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고자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꽃이 있고요.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벌이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벌이. 최대한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벌이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꽃이 있고 벌이 있는데 그랬을 때 자, 벌이 꽃한테 날아가서 벌이 꽃 위에 앉는 겁니까? 아니면 벌은 가만히 있고 꽃이 다가와서 꽃이 벌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까? 둘 중에 누가 움직이는 거죠? 벌이 움직이는 거죠. 자, 꽃은 가만히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고 벌이 이렇게 날아와서 꽃에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곡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예산선을 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산선은 꽃.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XJ, YJ 재화평면에서 이러한 예산선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비자의 소득의 크기와 XJ와 YJ 값에 의해서 이 XJ의 가격과 YJ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 한 달 월급이 얼마야? 라는 거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예산선은 어떤 소비자의 소득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비자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무차별 곡선은요. 원점에서 멀리 그려질수록 더욱더 높은 효용을 나타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는요. 가급적이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 곡선에서 소비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왜 어떤 소비자가 여기 I3 요점에서 왜 소비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자신의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요 점에서는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요 점은요. 역시 이 점도 안 돼요. 역시 이 점도 안 됩니다. 아직도 예산선을 초과해요. 자, 이 점은요.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안 됩니다. 왜? 예산선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소비자는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예산 수준에 자신의 소비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처럼 소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700만 원인 사람처럼 소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500만 원인 사람처럼 소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월급 300만 원에 맞게 소비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효용을 극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비하고 싶을까요? 자, 요렇게 소비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요렇게 소비하고 싶을까요? 자, 얘를 IA라고 하고 얘를 IB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볼게요. 자, IA 소비 가능합니까? 네, 소비 가능해요. 예산선 내부에 있죠. IB는요. IB까지는 소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IA에서 소비하고 싶을까요? IB에서 소비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IB에서 소비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IB가 IA보다 더 높은 효용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과 다가오고 왜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다가 예산선과 한 점에서 살짝 쿵 닿을 때, 때가 소비자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켜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푹 들어간 무차별 곡선보다는 예산선 바깥에서 한 점에서 살짝 쿵 닿는 수준에서 소비를 하고 싶어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원리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산선이 안쪽에 있는 거고 무차별 곡선이 바깥쪽에서 다가와서 만나는 거예요. 왜 무차별 곡선이 다가오냐면 예산 제약 때문이죠. 어차피 이러한 무차별 곡선은 소비할 수가 없는 무차별 곡선이니까 에이 어쩔 수 없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예산선과 만나는 살짝 쿵 할 때 그 무차별 곡선에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선형 효용함수를 한번 전제해 볼게요. 자, 예산선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예산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이 예산선이에요. 이렇게 예산선이 있어요. 자, 그리고 무차별 곡선도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보다 더 완만하대요. 자,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보다 더 완만하대요. 자, 이렇게 더 완만하다고 할게요. 얘가 예산선인데 더 완만하다고 할게요. 그럼 이 완만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언제 처음 예산선과 만나냐면 바로 여기죠. 이 세로축 절편에서 이 무차별 곡선이 살짝 쿵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자, 우리 지금 칠판상에 있는 기울기로 하면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요.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 균형 조건이 요 세로축 절편에서 달성되는 겁니다. 무차별 곡선이 더 완만한 기울기일 때에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축 절편에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예산선과 여기 있는 예산선은 완벽하게 똑같은 예산선이에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자, 눈으로 보기엔 좀 달라 보여도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예산선입니다. 자, 지금 예산선의 지금 기울기는 똑같아요. 불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무차별 곡선이 더 급경사래요. 이번에는요,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보다 더 급경사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더 급경사인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다가오죠. 벌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맨 처음 만나요? 바로 여기 수평축 절편에서 맨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보다 더 급경사인 경우에는 수평축 절편에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일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기울기가 일치하면 이렇게 다가올 때 어느 점에서 제일 먼저 만나냐면, 자, 어떤 한 점에서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자,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전체가 다 같이 동시에 만나게 돼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러한 선이 있고 이러한 선이 있대. 그러면 이 둘이 기울기가 똑같으면 이 둘이 만났을 때 전체가 한 번에 짝 하고 만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점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점들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울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점이,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동시에 짝 만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동시에 만나게 돼요. 그 말은요, 예산선상의 모든 점 또는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 everybody 모든 점에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자, 우리 막상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요 경우를 만나면 멘붕에 빠지는데, 왜 이 경우가 시험에 나오면 멘붕에 빠지냐면, 자, 이 점에서 소비하건, 이 점에서 소비하건, 이 점에서 소비하건, 이 점,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everybody 모든 점이 전부 다 뭐예요? 소비자 균형점이에요. 어떤 점에서 소비해도 소비자는 항상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멘붕이 오는데 지금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직선이 딱 일치해버려요. 일치해버리면 특정한 한 점이 소비자 균형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전부 다 소비자 균형점이 돼요. 자, 이때에는 요 직선상에 있는 XJ와 YJ의 조합이기만 하면 어떻게 소비해도 이 점에서 소비하건 이 점에서 소비하건 여기서 소비하건 여기서 소비하건 상관없이 everybody 모두 다 소비자 효용 극대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우리 원리 이해했죠? 그럼 이제 암기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더 완경사인 경우에는 세로축 절편에서 구속해가 나온다. 무차별 곡선이 더 급경사인 경우에는 수평축 절편에서 소비자 균형점이 나온다. 자, 둘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소비자 균형점이 도출된다. 요거 구속해 시험의 단골 출제 사항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소비자 균형 조건을 도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의 소득이 변화하거나 또는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소비자 균형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 그러한 소비자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는 요 로마자 5번 내에서 ICC 커브와 PCC 커브라고 하는 두 가지 곡선을 새롭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어떤 소비자의 예산선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 이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둘이 접하는 요 점에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요, 만약에 소비자의 소득이 우리 이랬을 때 소득을 M1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소비자의 소득이 M1일 때에는 요 점에서 소비하는 게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또는요,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역시 소득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 소비자의 소득이 M1이 아니라 소득이 증가해서 이제는 M2의 소득을 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선과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달성이 될 겁니다. 자, 소비자의 소득이 종전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종전보다 원점에서 더 바깥쪽
쪽에 있는 점에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의 소득이 M2에서 더 증가한다면, 만약에 소득이 이렇게 M3로 이렇게 더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더욱더 원점에서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달성될 거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소비자의 소득이 M1일 때는 여기서, M2일 때는 여기서, M3일 때는 여기서 각각 소비자 균형점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M1, M2, M3 이렇게 띄엄띄엄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소득이 매우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미세하게 많은 소비자 균형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요 세 개의 점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요 세 개의 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소비자 균형점이 있을 거예요. 자, 소득이 1원씩 증가할 때마다 또는 0.1원씩 증가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의 소비자 균형점들이 있었겠죠? 자, 우리 그러한 점들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선을 그어보면 우리 이러한 ICC 커브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는데, 자, 우리 이러한 ICC 커브는 무엇이냐? 소비자의 소득이 변화할 때 그때마다의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도출될 것인데, 그러한 소비자 균형점들을 연결한 선을 소득 소비 곡선 ICC 곡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ICC 곡선이란 무엇이다? 자, 소비자의 소득이 변화할 때 그때마다 도출되는 소비자 균형점들을 연결한 선을 ICC 곡선, 소득 소비 곡선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ICC 곡선의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소득이 M1일 때에는 우리 X제의 소비량이 요만큼, 소득이 M2일 때에는 X제의 소비량이 요만큼, 소득이 M3일 때에는 X제의 소비량이 요만큼 이라고 하는 관계를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 그래프로부터 소득의 크기와 X제의 소비량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도출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또 도출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이것을 엥겔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의 소득이 M1일 때, 소비자의 소득이 M2일 때, 소비자의 소득이 M3일 때, 자, 소득이 M1일 때 얘를 X1, 얘를 X2, 얘를 X3라고 하면 소득이 M1일 때에는 X제를 X1개만큼 소비하고, 소득이 M2일 때는 X제를 X2개만큼 소비하고, 소득이 M3일 때에는 여기 X제를 X3만큼 소비한다.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러한 점들을 아래 소득과 X제 소비량이라는 평면에 옮겨 그리면 소득의 크기와 X제의 수요의 크기를 대응시키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 이 그래프를 엥겔 곡선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엥겔은 경제학자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이니셜을 따서 EC라고도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 소비 곡선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 이 ICC 곡선으로부터 엥겔 곡선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 소비 곡선 ICC 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논의를 공부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전제하에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냐면,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 M1을 가지고, 자, 이 M1의 소득으로 X제를 구입하고 Y제를 구입하는데, 자, X제에 대한 구입액과 Y제에 대한 구입액을 합치면 소비자의 소득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 그랬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소비자의 소득이 현재 200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요, X제에 100을 쓰고 있고 Y제에도 100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 200을 X제에 100, Y제에 100 각각 쓰고 있으면 자신의 소득을 모두 다 재화 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소비자의 소득이 200에서 220으로 증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소비자의 소득이 200에서 220으로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자, 소득이 20만큼 증가했으니까 요 20만큼 증가한 소득을 우리가 XJ와 YJ 각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플러스 10 그리고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또는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플러스 20 할 수도 있고 플러스 0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또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 15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을 XJ와 YJ에 대한 지출액으로 모두 지출한다라고 가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어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도 이 소득의 증가분도 다 어디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XJ 소비에 쓰이거나 또는 YJ 소비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요 아이디어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수식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우리 요 X%는 자, 소득 중에서 자, XJ에 대한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해요. 자, 지금 이 경우에는 50%가 되겠죠. 만약에 소득이 200인데 XJ 120을 쓴다면 XJ의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표시한 것인데 자, 요거는요. 소비자의 소득 중에서 XJ에 대한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해요. XJ의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고 자, 요거는요. YJ의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합니다. 비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XJ에 대한 소비 지출액의 비중 곱하기 자, 뒤에 게 이게 뭐냐면 바로 XJ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XJ의 소득 탄력성. 뒤에 거 얘는 뭐냐? 바로 요거는 YJ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이랬을 때 XJ의 소득 탄력성과 YJ의 소득 탄력성을 각자의 소비 지출액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해줬을 때 그 합이 1이 나와줘야 돼요. 자, 이것의 합이 1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은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요 얘기예요. 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요 조건식을 충족해야 됩니다. 요 식과 요 이야기는 사실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래서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다시 약간 지우고요. 자, 소득이 20이 증가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XJ의 소득 탄력성이 1이다 라고 해볼게요. 입실론 MX가 1이다. 자, 얘도 입실론 MX, Y죠. Y가 1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소득이 10% 증가했죠. 소득이 10% 증가했으면 XJ에 대한 지출액도 10%가 증가하겠죠. 그럼 얘가 10이 되고 얘가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10 증가했으니까 우리 소비 지출액의 합도 20이 증가한 거죠. 그럼 일치하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얘가 지금 0.5고 얘가 지금 0.5인데 곱하기 1. 그런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이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요게 1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요 값이 1보다 크다. XJ는 1보다 이게 크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10보다 더 많이 증가해야 돼. 얘가 10보다 더 크게 증가하겠죠? 소득 탄력성이 1일 때, XJ의 소득 탄력성이 1일 때 얘의 소비액이 10만큼 증가했잖아요. 소득이 10% 증가할 때 XJ에 대한 소비액도 10%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10보다 더 많이 증가해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한 15 정도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증가한 소득은 2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XJ가 15를 써버리면 YJ의 소비 증가에 쓸 수 있는 돈은요 5밖에 안 남아요. 자, 5밖에 안 남죠. 자, 그래버리면 이 경우에는 XJ의 소득 탄력성이 1.5라는 얘기고 얘는 XJ의 소득 탄력성이 0.5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0.5를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요 0.75가 나와요. 여기는요 0.25가 나와요.
그래서 더해주면은 1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지금 사례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증가한 소득을 X제와 Y제 모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제화에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제화에는 그만큼 조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두 제화에 쓰이는 소비 지출액의 합계는 요 액수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요 수식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해서 소득의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소비액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해 주세요. 자, 소비자가 여러분 단순해요.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 M1을 이용해서 그 소득 M1을 모두 X제에 지출하거나 또는 Y제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두 제와의 소득 탄력성을 각자의 구성 비중으로 가중 평균해서 합을 해주면 그 값이 1이 나와야 된다. 요 관계식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이제 이해했다면 자, 여기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냐면 두 제와가 모두 사치제일 수는 없습니다. 자, 사치제라고 하는 것은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제화를 얘기해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얘가 1.5고 얘도 1.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가중 평균한 한 값은 1보다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해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은 20만 늘었는데 X제와 Y제에 대한 소비 지출액은 30이 증가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소득이 20이 증가했으면 X제와 Y제에 대한 소비 지출액도 20만 증가해야 되는데 소득은 20이 증가했는데 지출액은 30이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따라서 두 제화가 모두 사치제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면 1보다 큰 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가중평균해도 절대로 1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 두 제화 모두 필수제일 수 없습니다. 자, 필수제는요. 자,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는 제화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0.7이라고 할게요. 자, 얘도 0.7이고 얘도 0.7입니다. 자, 그러면 0.7 이 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가중평균해도 요 숫자를 1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1보다 작은 수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요. 돈이 남는 사례예요. 자, 소득은 20이 증가했는데 X제와 Y제에 대한 소비 지출액은 한 14 정도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7이 남게 되죠. 역시 이렇게 해서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두 제와 모두 열등제일 수가 없다. 자, 열등제는요, 소득 탄력성이 음수인 제화를 열등제라고 하죠. 자,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그 소비량이 감소하는 제화를 열등제라고 해요. 따라서 자, 이 값도 음수가 나오고 요 값도 음수가 나와버리면 음수와 음수를 가중평균해서 1을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 M1을 이용해서 X제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Y제에 지출해서 X제와 Y제에 자신의 소득 모두를 지출하는 상황에서는 두 제와 모두 사치제일 수가 없고 왜? 돈이 부족하니까. 두 번째, 두 제와 모두 필수제일 수 없고 왜? 돈이 일부 남으니까. 세 번째, 두 제화 모두 열등제일 수 없다. 자, 요거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두 제화가 모두 열등제인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제화에 대한 소비 지출액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요 얘기라서 셋 다 모두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ICC 커브의 개형에 대해서 하나씩 유형별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득 소비 곡선의 형태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최초의 소비자의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요 점에서 현재 소비자 균형이 달성되고 있다고 할게요. 자, 현재 소비자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소득 수준 하에서 X제를 6개, Y제를 4개 소비할 때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여기 이 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자의 소득이 2배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자, 소비자의 소득이 2배가 되면요. 자, 이렇게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우리 요
요 예산선에서의 소득은 이때의 예산이 2배라고 가정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X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Y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모두 1, 1이라고 할게요. 둘 다 모두 소득 탄력성이 1,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소득 탄력성이 1이면요. 소비자의 소득이 2배가 증가하면 X제의 수요의 크기는 몇 배가 되어야 하나요? 2배가 되어야겠죠. 자, 왜냐하면요. 소득 탄력성이 1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득이 10% 증가할 때 X제의 수요도 10%가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고 소득이 50%가 증가하면 X제의 수요도 50%가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고 소득이 100%가 증가하면 다른 말로 2배가 되면 X제의 수요도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그게 소득 탄력성이 1일 때의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소득이 2배가 되면 X제의 수요도 6이 아니라 그 2배인 12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Y제의 수요도 4가 아니라 그 2배인 8, 8단위를 소비하는 것으로 2배씩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X제와 Y제가 모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이라면 예산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X제의 수요도 2배가 되고 Y제의 수요도 2배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 우리 이랬을 때 요 E점과 F점을 연결해서 그리면 원점에서 뻗어 나가는 ICC 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자, 우리가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기울기와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원점에서 일정한 기울기로 뻗어 올라가는 ICC 곡선이 그려진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ICC 곡선의 유형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 경우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자, 요게 기준입니다. X제와 Y제의 소득 탄력성이 모두 다 1일 때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은 제가 여기서 예시한 숫자가 6분의 4니까 요 기울기가 3분의 2입니다만 요 기울기 값은 얼마를 가질지는 몰라요. 다만 원점에서 뻗어 나가는 직선이란 것만 알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45도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3분의 2인 것도 아니에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를 갖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선의 기울기와 무차별 곡선의 함수식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각도는 그때그때 다르다. 자, 각도는 모르겠지만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 둘 다 모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일 때에는 원점에서 뻗어 나가는 형태의 ICC 곡선이 그려진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늘려봅시다. 자, 만약에 X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크다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산식 공부했지만 X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히 Y제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보다 큰 값과 1보다 작은 값을 그래야지만 가중평균에서 1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X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그때 반드시 Y제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요, 요 경우만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X제만 해결하면 Y제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득 탄력성이 1일 때, 자, X제의 수요가 6에서 12로 2배가 되었대요. 자, 그런데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면 소득이 2배가 될 때 X제의 수요는 2배보다 더 커지겠죠. 1일 때 2배가 됐으니까 1보다 크다면 2배보다 더 커지겠죠. 만약에 이게 1이 아니라 1.5다라고 해볼게요. 1.5다. 그럼 1보다 크죠? 이렇게 1보다 크면 자, 우리가 소득이 100% 상승할 때 우리 X제 수요는요 150% 증가하는 거예요.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때는요. 자, 우리 요 점이 x제가 2배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x제의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 이쪽 점에서 이쪽 구간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 구간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이쪽에서 이쪽 구간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되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달성된다고 하면 그래야지만 12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x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쪽 구간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점이었는데 소득이 2배가 되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달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y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y제의 수요의 증가폭이 작아졌죠. 아까는 y제가 1일 때는 자, 소득이 2배가 됐을 때 y제의 수요도 이렇게 2배가 되었는데 지금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y제에 대한 수요가 덜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이 점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서 형성될 거고,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ICC 커브가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준으로 삼은 요 ICC 커브와 지금 이 ICC 커브를 비교하면 얘가 더 완만하죠. 얘가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ICC 커브가 더 완만한 형태, 이 기준이 되는 ICC 커브보다 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ICC 커브는 반드시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반드시 원점에서 출발해요. 왜냐하면 소득이 0일 때는 x제에 대한 수요의 크기도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0일 때는 x제나 y제나 둘 다 모두 단 한 개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x제의 값도 0이고 y제의 소비량도 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소득이 0일 때는 x제, y제의 수요량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ICC 커브는 그 모습과 상관없이 항상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자, x제와 y제의 소득 탄력성이 모두 1일 때 왜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ICC 커브가 그려지는지 설명드렸고, 만약에 x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더 완만한 기울기로서 ICC 커브가 그려진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ICC 커브를 한번 도출해 볼 겁니다. 자,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따지기보다는 요 x제의 소득 탄력성 한 가지만 따지면 나머지 y제의 소득 탄력성은 알아서 따라오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는 y제는 일단 제외하고 우리는 x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 크기의 유형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나눠 볼게요. 우리는 요 경우만 분석을 하면 그때마다 y제의 소득 탄력성의 값은 알아서 결정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일단 우리는 얘는 제외하고 x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경우만 나눠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처럼 자, 우리 x제의 소득 탄력성이 1일 때 기준이 되는 ICC 커브가 이 점선이라면 자, 기준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점선 그린 겁니다. 자, 만약에 x제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이 점보다 더 우하방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되기 때문에 ICC 커브가 더 완만한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 부분은 왜 이런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부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전체적인 개형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개형이 이 기준이 되는 ICC 커브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된다. 요게 중요한 거지 요 부분의 모습에 신경 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x제의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일 때, 다른 말로 x제가 필수제일 때 ICC 커브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 점을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 점은요,
입실론 M이 1일 때잖아요. 자, 입실론 M이 1일 때 XJ의 소비량이 2배로 증가한 그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XJ의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라면 1일 때와 비교해서 XJ의 소비량이 덜 증가하겠죠? XJ의 소비량이 덜 증가하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정도 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될 겁니다. 따라서 ICC 커브는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우리 기준이 되는 ICC 커브와 비교해보면 더 급경사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더 급경사로 그려지는지 아시겠죠? XJ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XJ의 소득 탄력성이 1일 때보다는 XJ의 수요가 덜 증가해서 그렇게 더 급경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매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입실론 값이 1일 때를 기준해서 입실론이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각각 경우의 수를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입실론이 1일 때와 비교해 보면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에는 그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거고, 0과 1 사이일 때는 그것보다 수요가 더 적게 증가할 거다. 이러한 지금 아이디어에 입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자, 우리 XJ가 열등제일 때 한번 볼게요. 자, 입실론 M이 음수일 때죠. 자, XJ가 열등제일 때는요. 자, 여러분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그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죠. 자, 따라서 여러분 여기 점선 구간은 무시하시고요. 자, 원래 균형점 여기 B점이에요. 여기 B점인데 이제 소득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대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XJ가 열등제일 때는 XJ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죠. 따라서 자, 원래 XJ를 이만큼 수요했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XJ에 대한 수요가 종전보다 더 감소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좌상향하는 ICC 커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XJ가 열등제일 때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그 종전보다 XJ의 소비량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좌상향하는 ICC 커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에 점선 구간은 뭔가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자, 정말 호기심인데,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XJ가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열등제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고시식당 식권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고시식당 식권을 열등제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가 노숙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노숙자가 소득이 증가할 때는 고시식당을 만약에 이용할 수 있다면 이 소득으로 종전보다 고시식당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겠죠. 원래는 종전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거나 하루에 한 끼 간신히 먹던 사람이 소득이 생겨서 이제 고시식당을 갈 정도의 소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생길 때 고시식당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꽤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꽤 약간 뭐 중산층이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소득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이제 고시식당의 수요가 감소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재화가 열등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가 처음부터 열등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자, 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그러한 재화도 정상제예요. 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저건 이제 저품질이니까 이제 그만 소비해야지 라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선 구간은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금 따지는 구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따지는 구간은 XJ가 열등제인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점선 구간은 XJ가 정상제인 구간이고, 우리가 지금 열등제라고 한 것은 요 구간만을 열등제인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해결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XJ가 열등제일 때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XJ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ICC 커브가 좌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XJ의 소득 탄력성이 0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이 증가해도 XJ에 대한 소비량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소득이 10% 증가해도 자, XJ에 대한 소비량은 변하지 않아요. 소득이 20% 증가해도 XJ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아요. 소득이 30% 증가해도 XJ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입실론 M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여도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여도 XJ에 대한 소비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려면요, ICC 커브가 수직선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소득이 증가해도 XJ에 대한 소비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으려면 ICC 커브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입실론 M이 0일 때에는 ICC 커브가 수직선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경우들을 다 이해도 하시고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하나의 그래프 위에 총정리를 해볼게요. 자, 최초의 소비자 균형점이 예산선상의 요점에서 소비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게요. 자, 사실은 여기에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지나고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제 무차별 곡선은 치워버리고 그냥 소비자 균형점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점에서 최초의 소비자 균형점이 있어요. 자, 우리 이랬을 때 이제 소비자의 소득이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우리가 XJ의 소득 탄력성이 1일 때에는 XJ의 소비량이 2배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우상향 직선으로서 ICC 커브가 그려진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YJ의 소득 탄력성도 1이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두 재화의 소득 탄력성의 가중평균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노란색 입실론이 1일 때, 입실론 M이 1일 때의 ICC 커브를 기준으로 삼고 이제 우리가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XJ의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XJ의 소비량이 덜 증가하겠죠. 1일 때보다는 덜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 더 급경사의 ICC 커브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 그런 다음에 만약에 입실론 M이 더 작아져서 원래는 이때는 0과 1 사이인데 더 작아져서 0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입실론 M이 0이 되면요. 자, 소득이 증가해도 XJ에 대한 소비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전혀 안 변하겠죠? 따라서 ICC 커브가 수직선이 됩니다. 자, 우리 이때에는 ICC 커브가 수직선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입실론 M이 0보다 더 작아져서 음수가 되면 즉 XJ가 열등제가 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XJ의 소비량이 더 감소해야 돼요. 그죠? 종전보다 오히려 더 감소해야 돼. 따라서 자, 우리 여기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고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좌상향하는 열등제일 때에는 자, 입실론 MX가 0보다 작을 때죠. 열등제일 때 이때에는 좌상향하는 형태의 ICC 커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자, 다시 입실론 M이 1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요, 이것보다 XJ에 대한 소비량이 더 많이 증가해야 되니까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균형점 달성될 것이고, 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자, 입실론 M이 1보다 클 때 ICC 커브가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ICC 커브가 더 완만하게 눕다 보면 얘도 결국 수평선 일대가 올까요? 네, 수평선 일대가 오겠죠. 자, 우리 이렇게 ICC 커브가 수평선 일대에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자, 이때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득이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했는데 YJ에 대한 소비량이 종전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 소득은 2배로 증가했는데 요 점에서의 YJ 소비량과 요 점에서의 YJ 소비량이 변화가 없죠. 이 말은 YJ의 소득 탄력성이 0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Y제의 소득 탄력성이 0이면 소득이 증가해도 Y제의 소비량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ICC 커브가 수평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PPT 그래프 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경우를 더 추가해 봅시다. 자, 만약에 Y제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요. 즉 Y제가 열등제이면요. 그때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Y제의 소비량은 오히려 더 감소해야 돼요. 종전에 이만큼을 소비했는데 잠깐 지울게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종전에 Y제를 이만큼 소비했는데 소득이 증가하고 나면 오히려 종전보다 더 적은 양을 소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ICC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어떤 경우예요? 자, Y제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ICC 커브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ICC 커브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하나의 그래프 위에 모든 경우를 다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나머지 지금 우리가 X제의 소득 탄력성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랬을 때 Y제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가 되는 거냐? 당연히 이때는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는요. 얘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가중평균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이쪽 구간에서는 Y제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와 얘를 가중평균했을 때 1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우리 그리고요. 이쪽에서는요. 자, 우리 이쪽에서는 X제가 있죠. 자, 이쪽 구간에서는 Y제의 소득 탄력성이 얘는 0이고 얘는 0보다 작죠. 그럼 요 경우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요 경우. 자, 얘가 1보다 크대요. 얘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얘는요. 1보다 작아야겠죠. 이때는 1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야 1보다 큰 놈과 1보다 작은 애를 가중평균해서 그래야 1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재화의 소득 탄력성의 가중평균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로직을 이용해서 다른 재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보다 작다가 여기서 Y제의 소득 탄력성이 0이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기울어지면 더 우하향하게 되면은 이제 음수 구간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ICC 커브는요.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 때 소비자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할까? 그것을 나타낸 선이었습니다. 뭐가 변할 때?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 때. 자, 그래서 이것의 형태는요. ICC 커브의 모습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그 형태를 결정했죠. 자, 우리가 소득이 이렇게 변할 때 그에 따라서 X제의 소비량이 이렇게 변한다. 요 둘을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둘을 대응시킨 엥겔 곡선이 ICC 커브에서 도출된다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곡선인 PCC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PCC 곡선은요. 가격 소비 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요.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자, 아까 우리 ICC 커브는요, 요 I가 인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 때였는데, 여기서의 P는요, 재화의 가격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의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하나를 나타내는 선이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소비자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의 소득이 변하는 경우에도 균형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균형점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 그래서 ICC 커브는 소비자의 소득이 달라질 때 예산선이 이렇게 쫑쫑쫑쫑 달라질 때 소비자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하지? 요거를 연결한 선이고요. PCC 곡선은요. 소비자의 소득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소비자의 소득은 일정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자, 재화는 X제와 Y제 두 개의 재화가 있지만 자, 우리 수업 목적에서는 X제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만 물어봅니다. 자, 우리 그래서 X제의 가격이 변화할 거예요. 자, 이렇게 X제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 균형점이 바뀔 겁니다. 자, 우리 그것들을 연결한 선을 PCC 커브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ICC 커브에서 ICC 커브의 모습, 개형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결정했다면
가격 소비 곡선에서 PCC 곡선의 개형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 개형을 결정합니다. 자, 뭔가 딱 대응이 되죠. 소득 소비 곡선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가 ICC 커브의 모습을 결정하고 PCC 곡선의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딱 대응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재화의 가격이 P1, P2, P3 이렇게 XJ의 가격이 P1, P2, P3로 이렇게 XJ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때마다의 XJ의 소비량이 X1, X2, X3 이렇게 각각 대응될 것이기 때문에 요 조합과 요 조합과 요 조합을 연결해서 그리면 수요 곡선이 도출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이제 PCC 커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PCC 커브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초에 소비자에게 저러한 예산선과 저러한 무차별 곡선이 있어서 현재 A점에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되고 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XJ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할게요. 자, 원래 이랬을 때 XJ의 가격이 P1이었는데 XJ의 가격이 P2로 더 하락을 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XJ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최대 구입 가능한 XJ 수량이 종전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XJ의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P1에서 P2로 하락한 거죠. 자, 우리 이렇게 P1이었던 가격이 이렇게 P2로 하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기울기의 예산선 그려지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기울기의 예산선과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저기 B점에서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을 달성한다고 할게요. 자, 우리 재화의 가격이 또 한 번 이렇게 P3로 더 하락을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예산선이 더욱더 완만하게 그려질 것이고 저러한 새로운 기울기의 예산선에서는 새로운 균형점이 C점에서 달성된다고 할게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XJ의 가격이 P1, P2, P3로 이렇게 하락할 때, 가격이 변화할 때 그때마다 소비자 균형점은 A점, B점, C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 점들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하면 PCC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 PCC 커브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고요. 자, 우리 여기 PCC 커브에서 수요 곡선이 도출되는데 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요때를 X1, 요때를 X2, 요때를 X3라고 하면 자, 가격이 P1일 때는 X1만큼 수요하고 가격이 P2일 때는 XJ를 X2만큼 수요하고 가격이 P3일 때는 XJ를 X3만큼 수요한다라는 것이 도출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러한 XJ의 가격과 그때마다의 XJ의 수요량을 대응시키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 앞에서 ICC 곡선에서는 엥겔 곡선이 도출됐는데 PCC 커브에서는 수요 곡선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PCC 커브의 여러 가지 개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인데 이건 당연히 XJ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항상 수험 경제학은 XJ 중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XJ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요. 자, 원래 이 점에서 소비자 균형점이었는데 XJ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예산선이 그려지게 되고 여기에서의 새로운 균형점은 종전의 점과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수평선으로서 PCC 커브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XJ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에는 XJ의 가격이 변화한다고 해도 XJ에 대한 소비 지출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XJ에 대한 소비 지출액은요. 얘를 TR이라고 할게요. 자, TR이라고 하는 것은요. P 곱하기 Q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P는 XJ의 가격을 얘기하고 여기서의 Q는 XJ의 구입 수량을 의미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얘를 변화율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 쓰면 자, TR%는 P% 플러스 Q%로 이렇게 변화식으로 변화율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그랬을 때 만약에 입실론이 1이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10%
하락하면 X제에 대한 수요량도 10%가 증가하게 돼요. 자, 입실론이 1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율만큼 수요량의 변화율도 똑같은 크기이면서 부호가 반대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몇 %가 변한다고 해도 수요량이 같은 크기로 변하면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X제에 대한 총 지출액은 변함이 없어요. 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X제 입실론이 1일 때에는 X제의 가격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상관없이 X제에 대한 지출액은 불변입니다. 자, X제에 대한 지출액이 불변이에요. 자, 그러면요. X제에 대한 지출액이 불변이면 당연히 Y제에 대한 지출액도 불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자, 소비자는요. 자신의 소득으로 X제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Y제를 구입하는데 만약에 소비자의 소득이 100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중에서 60을 X제에 쓰고 이 중에 40을 Y제에 쓴다라고 할게요. 자, 이 안에서 X제의 가격이 변한다고 해도 X제에 대한 총 지출액은 불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제에 쓰는 돈은 60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불변이다 이 얘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불변입니다. 얘가 불변이면 결국 Y제에 대한 지출액은 당연히 40으로 불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변해야지만 얘도 변하게 되는 건데 얘가 고정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얘를 뺀 얘는 당연히 얘도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제에 대한 소비 지출액이 불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Y제에 대한 소비 지출액도 불변임을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X제의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Y제에 대한 구입 수량과 X제의 가격이 하락한 후에 Y제의 구입 수량이 동일한 거죠. 자, 우리 그러면요, 우리가 Y제의 가격은 현재 불변이기 때문에 지금 X제의 가격만 하락한 거지 Y제의 가격은 불변이에요. 자, Y제의 가격은 불변이고 Y제에 대한 구입 수량도 불변이에요. 그러면 Y제에 대한 지출액은 당연히 불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는 PCC 커브가 수평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요. 자, 어쨌거나 X제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종전보다 X제의 구입 수량이 종전보다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소비 지출액이 불변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종전에는 어떻게 샀다라고 예시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 X제 가격이고 곱하기 X제 수량이 있었을 때 종전에 X제에 총 60을 지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자, 6원짜리 물건을 10개 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X제 가격이 하락하고 나면요. 자, 이제 가격이 3원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거를 20개 사는 걸로 요렇게 바뀌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X제 가격은 바뀌었지만 X제에 대한 총 지출액은 60으로 불변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종전에 X제가 한 개에 6원일 때에는 10개를 수요했는데 이제 X제의 가격이 하락해서 하나에 3원이 되면은 이제 20개를 수요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다고 해도 요 점에서의 X제에 대한 지출액과 요 점에서의 X제에 대한 지출액은 똑같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저 앞에 이 점에서의 지출액은 6 곱하기 10으로 60인 거고 저기 F점에서의 소비 지출액은 3 곱하기 20으로 6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과 F점은 X제에 대한 구입 수량은 다르지만 X제의 가격도 변했기 때문에 구입 지출액은 전부 다 60, 60으로 똑같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Y제에 대한 지출액은 역시 40으로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X제의 가격이 하락해도 Y제에 대한 구입 금액은 40으로 불변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PCC 커브가 수평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또 요걸 또 기준 삼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뭔가 우리가 ICC 커브나 PCC 커브의 다양한 유형을 공부하실 때에는 소득 탄력성이 1일 때 또는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얘를 기준 삼은 다음에 이제 다른 경우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때 보시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아닐 때예요. 자, 1보다 클 때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자, 1일 때가 얘입니다. 1일 때가 얘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대요. 그러면 가격이 10% 하락하면 수요량은 10% 이상 증가해야 되죠. 따라서 1일 때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1보다 크다면 이것보다 XJ에 대한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해야겠죠. 더 많이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균형점이 요 수평선보다 더 아래쪽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종전의 균형점과 새로운 균형점을 연결한 직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의 PCC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PCC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입실론이 1보다 작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일 때, 입실론이 1일 때 XJ의 소비량이 요만큼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그것보다는 더 적게 증가해야겠죠? 그것보다는 더 적게 증가해야 되니까 이쪽 원래의 균형점보다 더 위쪽 구간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수평선의 PCC 커브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PCC 곡선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우리 여기 수평선이 1이에요. 수평선이 1이고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이고 XJ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얘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해야 되니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는 것이고 1보다 작을 때에는 얘보다 수요량이 덜 증가하니까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XJ 입실론이 작아지다가 얼마까지 작아질 수 있냐면 0까지 작아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과 다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격 탄력성은 제일 작은 게 0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입실론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TR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율 플러스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자, 만약에 가격이 10% 하락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XJ의 소비량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 얘기예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 말은 XJ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XJ에 대한 소비량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 그래서 원래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자, XJ의 가격이 하락했어. XJ의 가격이 하락했어도 XJ에 대한 소비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한 양의 XJ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내죠. 따라서 자, 종전의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 연결하면 수직선의 PCC 커브가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입실론이 0일 때에는 XJ의 가격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관계없이 XJ에 대한 소비량이 불변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PCC 커브가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최초의 균형점 여기 있었고 XJ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입실론이 1일 때 수평선이 나온다고 했죠. 자, 이게 기준입니다. 요게 기준이고요. 자, 만약에 입실론이 1보다 크다 하면 이것보다 XJ의 소비량이 더 많이 증가해야 되니까 요 아래쪽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될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하향하는 개형의 PCC 커브가 그려질 것이고요. 자, 입실론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XJ의 수요량이 덜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PCC 커브가 그려지게 되고 자, 우리 XJ의 입실론이 작아지다가 가장 작아지면 0까지 작아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의 PCC 커브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